3년에 26억 원. 연봉이 아닙니다. 보너스로만 요구한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 20년을 꼬박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을 성과금으로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 앞에서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분노입니까? 부러움입니까? 아니면 허탈한 웃음입니까? 그런데 모두가 노조를 욕하거나 부러워하는 사이 이 싸움을 가장 차갑게 지켜보며 계산기를 두드린 존재가 있었습니다. 3,800만 원짜리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26억이 촉발한 진짜 게임의 승자와 그 끔찍한 파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월급 명세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세금 떼고 대출이자 빠지고 아이 학원비 나가면 손에 남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 겨우 닿을 수 있는 돈을 삼성전자 노조는 3년치 보너스로 요구했습니다. 1인당 26억 원. 연봉이 아닙니다. 기본급 위에 얹어달라는 순수 추가 보상만으로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론이 들끓은 건 당연했습니다. 귀족노조라는 조롱이 쏟아졌고 배부른 투정이라는 분노가 광장을 뒤덮었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먹을 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노조를 욕하는 바로 이 순간, 정작 이 싸움에서 가장 큰 이득을 조용히 챙기고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자본가의 책상 위에 올라간 서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26억이라는 숫자가 경영진의 회의실에 도착한 순간 그 방의 공기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삼성은 수년 전부터 반도체 생산 라인의 완전 무인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기술적 준비는 이미 상당 부분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수만 명의 숙련 노동자를 기계로 교체하겠다는 선언은 기업 이미지와 사회적 역풍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정치적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노사관계가 평온한 상황에서 사측이 먼저 칼을 빼들면 여론의 화살은 고스란히 경영진을 향합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대체를 정당화할 명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명분을 노조가 스스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전례 없는 금액을 내걸고 파업의 깃발을 올린 순간 자본의 장부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합니다. 인간 노동력이라는 변수가 자신의 가격표를 스스로 극단까지 끌어올렸고, 이는 곧 대체제인 기계의 경제적 정단성을 노조 스스로가 증명해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조가 26억을 쟁취하든 못하든 자본의 계산기는 이미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요구가 관철되면 인건비 폭등을 근거로 무인화를 가속하고, 요구가 좌절되면 노사 갈등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역시 무인화를 밀어붙입니다. 어느 쪽으로 주사위가 굴러가든 인간이 지는 게임이었던 겁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외쳤다 믿겠지만 자본의 시선에서 그들은 가장 값비싸고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항목으로 최종 분류되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인간 노동의 가격이 기계의 단가를 넘어서는 순간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교체 방정식, 그 스위치가 이미 눌린 것입니다. 감정을 완전히 걷어내고 냉정하게 자본가의 시선으로 이 판을 보겠습니다.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 1인당 연간 보상 총액은 10억 원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기본급에 성과급, 각종 특별수당까지 합산한 금액이죠. 이걸 우리 삶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외곽 30평대 아파트 한 채 값을 매년 직원 한 명에게 쥐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직원 한 명당 해마다 아파트 한 채씩 건네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게다가 그 직원은 아프면 쉬고 명절이면 귀향하며 불만이 차오르면 생산 라인 전체를 세워버립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견적서가 하나 등장합니다. 3,800만 원. 2025년 테슬라가 공개한 옵티머스 2세대와 피규어 AI의 산업용 휴머노이드가 양산체제에 돌입하면서 찍은 1대당 목표 단가입니다. 서울 직장인 평균 연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표를 단 이 기계는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추석에도 라인 위에 서 있고 새벽 3시에 불량률이 튀어도 하품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요구하지 않고 노조를 결성하지 않으며 성과급 15%를 외치며 현수막을 걸 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양쪽을 저울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직원 한 명에게 줄 1년치 보너스, 그 돈이면 이 로봇 25대를 생산 현장에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25대가 3교대 없이, 파업 없이, 불평 없이 24시간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자본가의 의자에 앉아 있다면 어느 쪽 서류에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 반론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반도체 공정은 나노미터 단위의 초정밀 작업이니 로봇이 당장 숙련공을 대체하긴 어렵다는 주장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은 오늘의 기술 한계가 아니라 3년 뒤에 손익분기점을 보고 베팅합니다. 2026년 현재 휴머노이드의 미세 작업 정밀도는 불과 1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향상되었고 양산 단가는 해마다 30%씩 떨어지는 중입니다. 반면 인가나 인건비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스스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비싸고 내년보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더 비쌉니다. 이 두 곡선을 하나의 그래프에 올리면 하나는 가파르게 추락하고 다른 하나는 거침없이 치솟습니다. 두 선이 교차하는 순간 자본주의는 감정 따위 묻지 않습니다. 노조가 가격표를 높이 올릴수록 3,800만 원짜리 기계의 존재감은 더 압도적으로 빛나게 됩니다. 10억을 요구하는 예측 불가능한 인간과 3,800만 원에 완벽하게 통제되는 기계. 이 대결의 승자는 이미 숫자가 선고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구 반대편에서는 사람의 흔적을 완전히 지운 공장이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세계 2위 대만 TSMC. 이 회사가 미국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 짓고 있는 최신 팹의 설계도를 펼쳐보면 생산 라인에 사람이 서 있을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라이트아웃 팩토리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조명을 끈 공장입니다. 사람의 눈이 필요 없으니 불을 켤 이유가 없는 거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로봇팔과 AI 시스템만이 3나노미터 칩을 찍어냅니다. 24시간, 365일, 추석도 없고 연차도 없고 파업도 없습니다. TSMC가 이 방식을 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반도체 한 장의 분량이 수백억 손실로 이어지는 극한의 정밀 산업에서 인간의 떨리는 손과 감정의 기복은 그 자체로 제거해야 할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쪽 사례는 더욱 처절합니다. 한때 세계 반도체의 절대 황제였던 인텔. 이 제국이 무너진 원인을 단순히 기술적 부족으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물론 기술적 판단 실수도 있었죠. 하지만 인텔 몰락의 뿌리를 파고들으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건비와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된 노사구조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이라는 비용을 끝내 통제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2024년 인텔은 전체 인력의 15%에 해당하는 약 15,000명을 한꺼번에 잘라냈습니다. 한 중소도시의 경제활동 인구가 하루아침에 증발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잔혹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도 주가는 회복되지 않았고 TSMC와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너무 늦었던 겁니다. 사람을 안고 가려다 타이밍을 놓친 대가는 반도체 왕좌의 영구적 상실이었습니다. TSMC는 처음부터 사람 없는 공장을 설계하여 세계 1위를 질주하고 있고 인텔은 사람을 끌어안다가 왕좌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불을 끈 공장에는 파업이 없고 보너스 협상도 없습니다. 오직 멈추지 않는 기계의 작동음만이 24시간 그 어둠을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26억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순간에도 경쟁자의 무인 라인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 내부의 숫자를 열어보겠습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글로벌 전쟁이 아니라 삼성 회장실 책상 위에 실제로 올라와 있을 보고서의 숫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인건비 총액은 약 6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약 164억 원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삼성은 반도체 인력에게만 매일 164억 원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이면 서울 한복판에 15층짜리 오피스 빌딩을 하루에 한 채씩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노조의 26억 요구가 관철되면 이 일일 인건비는 더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여기에 파업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라인이 멈춘 하루 동안 164억의 인건비는 그대로 빠져나가면서 생산은 제로입니다. 돈은 나가는데 물건은 없는 겁니다. 이제 저울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라인 인력의 30%를 휴머노이드로 전환한다고 가정합니다. 약 9,000명분입니다. 휴머노이드 1대 단가 3,800만 원에 연간 유지 보수비 500만 원을 더하면 9,000대의 초기 도입 비용은 약 3,420억 원입니다. 많아 보이십니까? 삼성 반도체 부문의 연간 인건비 6조 원과 나란히 놓아보십시오. 3,420억은 6조의 약 17분의 1입니다. 인건비 3주치로 9,000대의 로봇을 들여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봇들이 대체하는 9,000명분의 연간 인건비 절감액은 약 1조 3,500억 원, 투자금 3,420억 원은 채 3개월이면 회수됩니다. 4개월째부터는 순수하게 이익입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매년 임금 인상이라는 복리 비용이 붙습니다.
연 5%씩만 올라가도 5년 뒤 인건비는 지금보다 28% 부풀어 있습니다. 반면 로봇의 유지 보수비는 해마다 기술 발전으로 오히려 내려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 쪽 접시는 무거워지고 기계 쪽 접시는 가벼워지는 저울인 겁니다. 1년 차에는 17배 차이였던 격차가 5년 차에는 25배, 10년 차에는 40배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저울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가 하나 더 올라가 있습니다. 파업 리스크의 가격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인 애플, 엔비디아, 퀄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품질의 칩을 주문할 수 있는 공급처가 두 곳 있습니다. 한 곳은 노조 파업으로 언제 납기가 밀릴지 모르는 삼성이고 다른 한 곳은 무인 라인으로 365일 칼같이 납품하는 TSMC입니다. 어디에 발주를 넣겠습니까? 이 신뢰 리스크의 누적 손실은 인건비 절감액보다 수십 배 큰 규모로 삼성의 매출을 갉아먹습니다. 노조가 26억을 외칠 때마다 이 보이지 않는 추가 저울 위에 조용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6억을 쟁취하면 승리이고 좌절되면 패배일까요? 이 싸움에는 노조가 끝내보지 못한 구조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파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노동자가 라인을 멈추는 행위입니다. 생산이 중단되면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죠. 수십 년간 작동해온 이 공식에는 하나의 절대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멈추면 공장도 멈춘다는 것. 그런데 만약 사람이 빠져도 공장이 돌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파업이라는 무기 자체가 증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조가 직면한 역설입니다. 26억을 요구하며 라인을 세울수록 사측은 무인화의 절박함을 체감하고 무인화가 진행될수록 파업의 타격력은 줄어듭니다. 노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스스로의 존재 기반을 갉아먹는 구조인 거죠. 마치 자기 발밑에 땅을 파서 상대에게 던지는 싸움과 같습니다. 던질수록 서 있을 자리가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이 함정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현재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AI의 학습 속도는 인간의 숙련 기강을 압축해버렸고 휴머노이드의 정밀도는 반도체 클린룸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파업은 사측에 실질적 고통을 안겼지만 앞으로의 파업은 사측에게 무인화 전환의 리허설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라인이 멈춘 동안 어떤 공정이 먼저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지, 인간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실전 데이터로 축적하는 셈이니까요. 더 씁쓸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노조의 26억 요구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대한민국 중위소득 가구의 연소득이 5천만 원을 겨우 넘는 시대에 이미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대기업 직원이 3년에 26억을 더 달라고 외치는 장면은 국민 정서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여론의 방패마저 잃은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경영진은 무인화를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갖추게 된 거죠. 국민 다수가 노조의 요구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상황에서 사측이 로봇을 도입한다고 해서 누가 삼성을 욕하겠습니까? 결국 노조는 세 겹의 함정에 동시에 빠진 셈입니다. 파업할수록 무인화가 빨라지고 무인화가 진행될수록 파업의 위력은 사라지며 26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여론의 공감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대의는 숭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쟁의 방식과 요구의 크기가 스스로의 존재 기반을 허무는 자충수가 되어버렸다면 이것은 비극이라 불러야 할 겁니다. 이 구조가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역사는 이미 한 번 같은 시나리오를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절대 강자였습니다. 도쿄 긴자의 땅 한 평 값이 서울 강남 아파트 수십 채와 맞먹던 시절이죠. 일본의 대기업 노동자들은 종신고용이라는 철옹성 안에서 해마다 오르는 임금과 두둑한 보너스를 당연하게 누렸습니다. 기업도 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넘쳐 흘렀으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이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 일본인 대부분은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지금 26억 보너스를 요구하는 삼성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버블이 터졌습니다. 부동산과 주가가 동시에 곤두박질었고 기업들의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종신고용과 연공서열로 묶인 인건비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벌어들이는 돈보다 사람에게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구조적 출혈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식으로 비유하면 월급은 매달 올라가는데 가게 매출이 반으로 줄어든 자영업자의 처지와 같습니다. 결국 일본 기업들은 신규 채용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라 불리는 수백만 명의 일본 청년들이 정규직의 문턱을 영영 넘지 못한 채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를 짚어야 합니다. 1990년대 일본에는 인간을 대체할 AI도 3,800만 원짜리 휴머노이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사람을 자르는 대신 뽑지 않는 방식으로 서서히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인했지만 느린 퇴장이었죠. 하지만 2026년의 삼성은 다릅니다. 대체 기술이 이미 손에 들려 있습니다. 느리게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교체당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 겁니다. 일본은 사람을 안고 가려다 40년을 잃었고 그 교훈을 지켜본 삼성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삼성 노조가 26억을 외치는 장면은 1980년대 후반 일본 대기업 노동자들이 종신고용의 철옹성을 염원할 것이라 믿었던 그 장면과 섬뜩할 정도로 겹칩니다. 당시 일본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요구가 합리적이라 확신했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고 있으니 더 달라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반문했죠. 하지만 시스템의 무게중심이 기울기 시작하면 개인의 합리성은 집단의 비극으로 전환됩니다. 일본은 이 진실을 40년이라는 세월로 증명했습니다. 삼성의 시계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26억이라는 숫자가 그 시계의 태엽을 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대기업 노사 싸움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이 전환의 충격파는 삼성 울타리를 넘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파고듭니다. 첫 번째 총부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날아옵니다. 삼성이 무인화를 본격 가동하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곳은 삼성 내부가 아닙니다. 삼성에 부품을 납품하는 2차, 3차 협력업체들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실제 고용 구조를 보면 대기업 직접 고용 1명 뒤에 협력사 인력 4명에서 5명이 붙어 있습니다. 삼성이 로봇을 도입하면 이 로봇에 맞추어 납품 규격이 바뀌고 기존의 인간 중심 공정으로 돌아가던 중소협력사들은 설비를 통째로 갈아야 합니다. 투자 여력이 없는 업체는 납품 자격을 잃고 그 회사에 다니던 수만 명의 평범한 직장인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삼성과 아무 관련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한국 제조업 생태계에서 삼성의 공급망과 한 다리도 걸치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두 번째 청구서는 세금 고지서의 형태로 도착합니다. 무인화가 진행되면 로봇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적립하지도 않습니다. 삼성 반도체 부문 인력 3만 명이 매년 납부하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의 총액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중 30%가 로봇으로 대체되면 그 세수는 공중으로 증발합니다.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고소득 근로자가 사라지는 건 재정의 핏줄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빠진 세수는 어디서 메꿔야 합니까? 남아있는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삼성 노조의 26억 요구가 촉발한 무인화의 청구서가 한 번도 삼성에 다녀본 적 없는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 꽂히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청구서는 가장 소름 돋는 경로로 도착합니다. 소비의 실종입니다. 경제학에서 한 사람의 소득은 다른 사람의 매출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의 삼성 엔지니어가 매달 쓰는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퇴근길 편의점 커피, 주말 가족 외식, 아이 태권도 학원, 자동차 할부금, 넷플릭스 구독료. 이 소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월급이 됩니다. 편의점 알바생, 식당 사장님, 태권도 관장님, 자동차 딜러, 콘텐츠 제작자. 고소득 인간이 로봇으로 대체되면 이 소비의 사슬 전체가 끊어집니다. 한 사람의 퇴장이 10사람의 매출을 앗아가는 연쇄 붕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동탄이나 평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내수 경제의 혈관 자체가 가늘어지는 겁니다. 협력사의 몰락, 세수의 증발, 소비 사슬의 붕괴. 26억이라는 숫자가 촉발한 무인화의 나비 효과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세 갈래의 균열이 되어 삼성과 아무 관계 없다고 믿었던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2031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최신 팹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손에는 파워 팹말이 들려있고 목에는 땀에 젖은 노조 조끼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이상합니다. 라인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은 꺼져 있지만 기계의 진동이 바닥을 타고 올라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팻말을 들어 올려도 구호를 외쳐도 라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파업이라는 무기가 작동하려면 사람이 빠졌을 때 공장이 멈춰야 하는데 이 공장은 애초에 사람 없이 설계되었으니까요. 이것이 공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추적해온 숫자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한 명의 보너스로 로봇 25대를 채우는 산수. 투자금 3개월 만에 회수되는 손익구조. TSMC는 이미 불을 끈 공장을 돌리고 있고 인텔은 사람을 놓지 못해 왕좌를 잃었습니다. 일본은 40년을 잃었지만 삼성 앞에는 그보다 훨씬 빠른 교체의 기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종착지는 하나입니다. 인간이 서 있던 자리에 기계가 들어서는 것. 그리고 26억이라는 요구는 그 종착지까지의 거리를 수년 단위로 앞당겨 버렸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어떤 시대에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를 읽지 못한 채 던진 요구는 권리의 쟁취가 아니라 자신의 퇴장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노조가 진정으로 지켜야 했던 것은 26억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인간이 이 라인 위에 서 있어야 할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노해봐야 시스템은 바뀌지 않고 부러워해봐야 통장 잔고는 그대로입니다. 무인화의 파도는 이미 출발했고 이 파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한 선택은 물살의 방향을 읽는 것입니다. 나는 3,800만 원짜리 기계로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비용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기계를 소유하고 활용하는 자본의 편에 설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관객석에 앉아 있을 시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위험한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믿는 그 관성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